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이 되니까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소나무의 코믹 한국사 17회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연 배달국은 치우천왕 때 굉장히 전성기를 맞지 아니하였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점차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정도로 추정되는 중국 요녕성 조양시의 12대 영자라는 곳에서 후기 청동기 유물이 대거 출토가 됩니다. 이 12대 영자 문화에서는 청동금은 물론이고 독특한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바로 다뇨새 문경입니다. 다뇨새 문경입니다. 다뇨새 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뉴, 고리가 손잡이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고 한 개 이상이 이제 다뉴가 되죠. 세문경이라고 하면 아주 가느다란 문양이 새겨진 거울이다, 청동 거울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정문경, 정밀한 문양이 새겨진 정문경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뉴, 세문경이라고 많이 부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흥 이완규 장인이 이 다뉴 세문경을 재현을 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다뉴 세문경은 요령성에서도 나오고 한반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까지도 연결된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황하 문명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우리 민족의 문화라는 것이 보여지죠. 이 다뇨 세문경을 일본 사람들의 독특한 자기들의 전자기술을 총동원해서 재현하고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일본 사람들도 실패를 하죠. 그러나 현흥 이완규 장인이 현재 숭실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과 그 거푸집을 만져보면서 활석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활석 거푸집을 사용해서 마침내 재현에 성공을 해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을 재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죠. 우리가 살인사건이 났을 때 반드시 거치는 게 나중에 현장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왜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예술품을 재현해 내야만이 어떻게 왜 그 시대에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흥이 이완규 장인은 이 거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거울이란 것이 원래부터 세문경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청동급은 처음에는 조문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느다란 문양으로 발전되는 세문경으로 발전하고 처음에는 고리가 없다가 고리가 하나에 있다가 고리가 2개 또는 3개로 늘어나는 이런 형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보면은 한국 민속문화 대백과 같은 데 가면은 이 미시한 무늬 재현을 위해서는 가는 모래로 거푸집을 만들었다고 지금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현흥이 이완규 장인은 자기 역시도 처음에 모래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 거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차례나 실험을 해보았지만 거푸집이 깨어지거나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는 바람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석 거푸집을 사용해서 정밀한 문양을 새기고 그걸로 해서 마침내 재현에 성공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현흥 이완교 장인의 이 말은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 작업을 시켰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절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장담한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라며 수십 번도 더 후회를 했지만 마침내 굳건한 장인 정신으로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뉴시의 문경은 테두리 3cm를 뺀 직경 18.2cm 안에 삼각형과 사각형, 동심원을 활용한 13,000개가 넘는 정교하고 섬세한 선이 0.3mm 간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인정되어 있는 141호, 국보 141호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경인 다뉴 세문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문양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 사진에서 다뉴 세문경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운 공정과 그 세밀한 조각을 해내면서 현흥은 손이 마비가 돼서 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완교 장인이 손이 마비되고 나서 그때서야 오히려 제대로 된 음각이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동심원을 그리다 보면은 치우를 만들어서 동심원을 그리게 되는데 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정밀한 음각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뉴 세문경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태우는 소나무 그름으로 이형제를 만들어서 2006년에야 비로소 다뉴 세문경을 재현해내고 특허 출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분이 특허 출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출원을 해두지 않으면 활석 거푸집을 사용하고 소나무 그름을 사용하는 이형제를 사용하는 이 특허를 출원해 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한 것처럼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현흥 이완교 장인은 이 다뉴 세문경의 복원에 성공함으로 해서 마침내 국무총리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 자료에서는 아직도 가는 모래로 거푸집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외국 학자들의 말만 빌린 줏대없는 학자들의 엉터리 자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뉴 세문경을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다뉴 세문경을 현흥이 손과 몸이 마비될 정도로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제품을 만들었을까 하는 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바로 배달국의 후손 단군 조선 고조선의 그때 당시의 민족이 웅녀를
숭상하는 웅녀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웅녀라고 하는 말은 곰도 있지만 곰의 토테미즘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신묘에서 나온 여신성과 마찬가지로 모계사회, 여성을 중시하는 모계사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다뇨 세문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주위에 여러 행성이 그려진 모양입니다. 이와 같은 섬세한 문양들은 자연 숭배 사상이 바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고급 롤렉스 시계라도 차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시계를 보는 것처럼 동경을 가진 어떤 군왕이나 또는 여성 제사장이 있었다 한다면 한편으로는 자기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온갖 무늬가 새겨진 다뇨 세문경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뇨 세문경은 그 시대의 최고의 명품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물건인 거울, 그리고 전쟁에서도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던 거울, 그 다음에 자연의 상징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울 문양, 다뇨 세문경은 웅녀의 후손인 우리 민족들의 최고의 명품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마치 고려시대의 고려청자가 귀족들의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것과 같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현흥 이완규 장인이 역시 또 재현한 국보 143-2호 팔주령 같은 것도 모양을 보면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와 배달국, 고조선과 어떻게 연결될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제 내용을,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